네, 안녕하십니까. 정의당 건강정치위원장 김종명입니다. 오늘 20대 국회에서 정말 아주 의미 있는 법안이 발의가 됩니다. 작년에 전국 60여 개 시민사회단체가 모여서 어린이 병원비 국가보장 추진연대를 구성한 것을 아실 겁니다. 어린이의 입원 진료비는 국가가 전액 책임지자라고 하는 운동을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드디어 20대 국회에서 윤소아 국회의원이 이러한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그동안 어린이가 아프면 모두가 아프다는 마음으로 함께 활동해온 연대단체와 함께 이 법안 발의의 의미와 더불어서 20대 국회에서 조속히 이 법안이 통과되길 바라면서 기자회견을 하게 되었습니다. 참석하신 단체를 소개하겠습니다. 어린이 병원비 국가보장 추진연대 이명묵 집행위원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전국지역아동센터협의회 한경환 사무총장님 참석하셨습니다. 그리고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이선영 팀장님 참석하여 주셨습니다. 법안 발의 의미와 함께 어린이 입원 진료비의 국가보장 필요성에 대해서 전국지역아동센터협의회 한경환 사무총장님 말씀을 듣고 이어서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이선영 팀장님의 말씀을 좀 듣고요. 그리고 이 법안을 대표 발의하신 정의당 윤소아 의원님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아이들이 행복한 사회가 희망 있는 세상입니다. 아이들이 행복한 세상을 꿈꾸는 전국 지역아동센터협의회 한경환 사무총장입니다. 대한민국은 1961년에 아동복지법을 제정한 나라입니다. 그리고 1991년에 UN 아동권리협약을 비준한 나라입니다. 돈이나 예산의 논리가 아닙니다. 그 논리라면 당연히 연말마다 멀쩡한 보도블럭, 멀쩡한 하수관 당연히 교체해야 합니다. 필요한 일이고 해야 할 예산입니다. 그런데 어린이 병원비 국가보장은 더 필요한 일일 뿐 아니라 꼭 감당해야 할 예산입니다. 어린이의 병원비는 단순히 한 가정의 몫이 아닙니다. 작금의 아동들의 학대와 폭력으로 그로 인한 사망사건은 사람이 아닌 아이들이 나의 소유물이라는 잘못된 인식이 얼마나 극에 달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사건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제 대한민국은 집 안에서도 집 밖에서도 안전한 나라가 아닙니다. 언제까지 우리 아이들이 이 위험에 노출되어 있어야 합니까? 대한민국의 부모들은 언제까지 불안해해야 합니까? 이는 비단 건강한 아이들에게만 있는 일은 아닙니다. 대한민국은 OECD 경제 12번째를 자랑하는 나라입니다. 이런 대한민국에서 내 아픈 아이들의 생명을 담보로 숨죽이며 내 아이가 혹여나 들을까 소리 없이 눈물로 침상을 적시는 부모님들이 한둘이 아닙니다. 나라님, 어린이 병원비 국가보장에 대한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아픈 아이들은 대한민국의 국민이 아닙니까? 아프고 힘없는 아이들은 대한민국의 국민이 아닙니까? 아프고 힘없고 선거권도 없는 아이들은 대한민국의 국민이 아닙니까? 이제 그 아이들과 부모님들의 소리 없는 외침에 귀 기울여 주시기를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네,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의 이선영입니다. 어린이재단을 비롯한 많은 복지기관들이 병원비가 부족한 가족과 아이들을 돕고 있습니다. 십수년간 이웃들의 사랑으로 아이들의 생명을 지켜왔습니다. 국가가 미처 보장하지 못한 비용에 대해서 함께 어려운 생활을 살고 있는 서민들이 십시일반해서 아이들의 생명을 어렵게 지켜나가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도 모금방송을 할 때 후원자 한 분이 전화하셔서 10,000원밖에 후원하지 못해서 미안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국가에 쌓아놓은 수조 원을 놔두고도 아이들이 TV에서 생명을 구걸해야 된다는 것이 너무 안타깝습니다.
아이들의 생명을 지켜주겠다고 우리나라는 유엔 아동권리 협약 비준을 통해서 약속했고 아동권리 헌정을 통해서도 약속했습니다. 병원비가 없어서 생명을 온정에 기대하는 아이들을 위해서 반드시 국가가 아이들을 생명을 책임져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책임자께서 말씀하시면서 그 순간에 참 짧은 시간이지만 우리들 모두가 한 번쯤 되새겨봐야 할 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정의당의 윤소하 의원입니다. 물론 어제 세월호 특별법 개정에 관해서 박주민 의원과 함께 공동 강의를 하기도 했지만, 그리고 또 오늘 10시에 정의당의 국민건강복지부의 책임자로서 정의당에서 건보료 부과 체계를 개편해야 된다. 그리고 어린이 병원 특히 입원비 걱정 없는 사회를 만들어야 된다. 국가가 보장해야 된다. 이러한 부분을 좀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그러나 특히 오늘 우리 여기 연대단체들과 함께 제가 대표 발의한 1호 법안으로서 어린이 병원비를 국가가 보장하는 이 법안을 먼저 발의하는 부분은 각별한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오늘 오전부터 말씀드렸지만 우리의 건강과 복지의 문제 어느 것 하나 중요하지 않은 게 없습니다. 그러나 제1의 가치는 우리 아이들에부터 시작되고 아이들로부터 귀결되는 그 시점을 만들어야 된다. 그런 점에서 이 법안을 발의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전부 자료가 있으시기 때문에 요약해서 어린이 입원 진료비 걱정 제로라는 1호 법안의 그 안을 간단히 말씀드리고 나머지 부분은 참조해 주시고 마지막 덧붙이는 말씀으로 끝내겠습니다. 반복됩니다. 그러나 강조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아이가 아프면 모두가 아프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텔레비전에서 중증질환을 앓고 있는 아이들의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많은 분들이 함께 아파하며 마음을 담아 후원을 합니다. 우리 사회의 각별한 이웃사랑이고 나눔의 모습입니다. 하지만 어린이의 건강은 우리 사회의 미래를 좌우하는 문제이자 어린 시절의 건강격차는 성인, 노년기의 건강격차로 곧 이어집니다. 또한 모든 어린이의 건강권을 사회가 공평하게 보장하는 것은 불평등을 완화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나아가 예방의학적 측면에서라도 미래에 투입될 의료비 지출을 줄여주는 것이다. 이렇게 그 취지에서 입법을 발의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상 이 법을 통해서 여러 우려하시는 바와 달리 국가의 추가적 재적 부담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 효과는 매우 크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2014년 기준으로 해서 15세까지의 아동비 지출 입원 진료비와 외래 진료비 약값 총액이 6조 3,900억 원 정도 되는데 이 중 60.7%는 건강보험에서 이미 부담하고 있습니다. 환자와 환자 가족이 부담하는 금액은 법정 본인 부담금과 비급여 본인 부담금으로 39.3% 한 40%입니다. 이 중에서 환자와 환자 가족이 부담하는 입원비는 5,215원입니다.
작년 한 해 정확히 이야기하면 8월 기준으로 해서는 16조 6천억 정도고 흔히 17조 원의 건강보험의 재정 흑자가 누적되어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부분의 3%만 투여를 한다고 해도 이 부분은 너끈히 해결할 수 있다. 그러나 작은 우리 예산으로 보다 큰 국민적 행복, 아동의 행복한 권리를 찾아주시다는 매우 중요한 발걸음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20대 국회를 민생 국회로 만들겠다고 모든 정당들이 공히 약속한 만큼 어린이 병원비 부담을 완화하는 법률안이 20대 국회에서 통과될 것이라고 저는 확신에 맞지 않습니다. 어린이 병원 입원 진료비 전에 국가부담 법제화를 시작으로 의료비 걱정 제로 3대 의제 실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실제 연간 1천만 원 이상의 비용이 드는 진료비가 되는 부분이 17,420원 중증 그리고 희귀 난치성 환자들의 그 슬픔은 그 슬픔과 고통은 더욱더 큽니다. 그리고 1억 원 심지어 1억 원 이상인 경우에도 1,008명의 지금 통계상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 부분들을 우리는 어찌해야 될 것이냐? 국가가 책임져야 된다. 사회자가 책임져야 된다. 이 부분을 법과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것이 같이 더불어 사는 대한민국 공동체를 위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이 법안의 부분은 단순히 법안 하나를 내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전 국민적인 관심과 시선과 마음을 모으는 국민행동으로 이어갈 것이다. 그래야 이 나라의 보건의료 체계가 국민의 건강을 생각하는 보다 국민적 그런 문제로 떠오르기 때문이고 그 힘을 바탕으로 이것은 법안은 또 통과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덧붙이겠습니다. 이거와는 별개의 건으로 지금 GMO 문제, 식품의 문제는 소비자의 문제를 떠나서 생산자 문제까지 해서 심지어 농업진흥청이라는 공공기관에서 몰래 시험 재배를 해서 GMO 나락벼라고 표현되는 국민의 주권의 주곡의 부분들을 비밀 시험 생산한 사실이 밝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식용유를 비롯한 이루 말할 수 없는 GMO 관련 식품에 대한 규제 부분들은 세계 어느 나라보다 2위 수입 국가임에서도 불구하고 가장 취약한 부분이 대한민국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 윤석열 원실은 예의주시하고 있고 이 부분에 대한 분명한 의정활동과 조사 그리고 거기에 대한 대책을 앞으로 마련하겠다는 말씀을 덧붙여서 드립니다. 많은 관심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정의당 국회의원 최선입니다. 정부는 현재 7기의 원전이 가동 중인 고리원전에 신고리 5, 6호기의 원전을 추가로 건설하기 위해서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 허가 심사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이미 전력 예비율이 충분해서 추가 원전의 필요성이 또 없고 한 곳에서 여러 개의 원전이 가동되고 있는 대형 원전 단지의 안정성도 제대로 검토되지 않은 채 심사가 진행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오늘 신고리 5, 6호기 건설 심사 중단 초구 결의안을 여러 의원들과 함께 발의하고자 합니다. 그 내용과 의미를 설명해 드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제가 여러 의원들을 대표해서 기자회견문을 발표해 드리겠습니다. 기자회견문 다소기 안정성 평가 빠진 신고리 5, 6호기 건설 허가 심사 중단해야 합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대선에서 신규 원전 건설 시 국민 여론을 수렴해 결정하겠다고 국민들에게 약속했습니다. 그러나 현재 원자력안전위원회는 부산, 울산, 경남 지역 주민들이 세계 최대 원전 밀집 지역에 고리원전에 신고리 5, 6호기를 추가 건설하는 것에 대해 많은 우려를 표명하고 있음에도 지난 5월부터 건설 허가 심사를 진행해 오고 있습니다.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국제 원자력 기구에서는 2012년
안전규제 지침에 다수호기 위험도 고려라는 항목을 추가로 반영했습니다. 그럼에도 이번 신고리 5, 6호기 건설허가 심사에 다수호기 안정성 평가가 이루어지지 않는 채 진행되고 있습니다. 국내의 모든 원전은 6기 이상의 다수 원전이 가동 중이고 동일한 외부재해에 노출되어 있어 다수 원전에서 동시에 중대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현재의 안전규제는 단일 원전 안전관리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고 또 다수호기에 대해서는 통합적인 안정성 평가 및 리스크 관리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신고리 5, 6호기와 같이 기존 원전 부지에 추가 건설할 경우 신규 원전으로 인한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 안정성 평가를 반드시 수행해야 합니다. 원안이 산하의 원자력 안전기술원이 지난해 12월에 발표한 다수호기 리스크 평가 규제 지침 수립을 위한 기초연구 이 보고서에 따르면 총 14건의 국내 다수호기 정지 사건 중 2건은 부지 내 모든 원전이 정지한 사건이었습니다. 대형 사고였죠. 특히 이 2건은 신고리 5, 6호기 건설하려고 하는 고리본부에서만 발생한 것이었고 모두 태풍에 의한 것이었습니다. 또한 해당 보고서는 다수호기 정지 사건은 분석 대상 전체 576건 중 총 14건으로 전체 정지 대상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적지 않고 사고 영향이 중대하고 후속 조치에도 상당한 기간이 요구되었기 때문에 복합 외부재해에 의한 다수호기 부지 리스크 평가가 필요하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7기의 원전이 가동 중인 고리원전의 신고리 5, 6호기의 신규 원전 추가 건설 시 다수호기 안정성 평가가 반드시 선행되어야 합니다. 최근 우리나라의 전력 소비량 증가세가 점차 둔화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2014년 7차 전력 수급 기본계획에서 2015년도의 전력 소비량이 전년 대비 2.5%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지만 실제는 13%에 불과했습니다. 그리고 2016년부터 4% 이상 예상하고 있지만 최근 몇 년 중 가장 추웠던 올 1월부터 4월까지 전력 소비량은 1.7% 증가하는 데 그쳤습니다. 또한 최근 기술 개발로 전기 효율성이 높아지고 있고 산업 구조의 변동 등으로 우리나라의 향후 전력 소비량은 갈수록 낮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2013년 10월 부산지법은 국내 최초로 고리원전 주변 지역 주민의 갑상선암 발병 원인이 원자력 발전소에서 방출된 방사능 때문이라고 판결한 바 있습니다. 신규 원전 건설은 원전에서 방출되는 방사능에 일상적으로 노출된 위험성이 높은 주변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반드시 수렴해야 합니다. 지난 2월 울산 사회조사연구소가 울산 시민 1,007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신고리 5, 6호기 핵발전소 신규 건설에 대한 울산 시민 인식조사에 따르면 69.8%가 신규 원전 건설 시 울산 시민 전체 의견 수렴을 통해 결정해야 한다고 답했고 87%가 주민투표로 결정해야 한다고 응답했습니다. 신규 원전 건설 시 국민 여론을 수렴하겠다는 것은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입니다. 정부는 반드시 국민과의 약속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회견문인데요. 간단하게 요약을 한 번 더 해드리겠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현재 원안위의 심사가 여러 개의 원전이 한 곳에 있을 때 안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한 안전성 평가가 이루어지지 않는 채로 심사가 진행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문제가 가장 우려되는 대목인데요. 그리고 이번 신고리 5, 6호기 건설 심사 허가 중단 촉구 결의안 공동 발의한 의원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저와 함께 정의당의 윤소아 의원, 노회찬 의원, 이정미 의원, 김종대 의원, 심상정 의원이 정의당 의원 전원 참여해 주셨고요. 더불어민주당의 김병욱, 조승래, 김병관, 임종성, 황희, 진선미, 김경수, 오영훈 의원, 또 국민의당의 김광영 의원, 무소속의 김종훈, 윤정호 의원 등 총 17명의 명의로 발의를 했습니다. 참여해주신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국민의당 가습기 살균제 특위 관련돼서 브리핑하겠습니다. 예, 오늘 가습기 살균제 제4차 피해 접수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올해 4월 25일부터 5월 31일까지 한 달여 기간 동안 피해 접수는 1,057명으로 이 중 사망 사례는 238명인 걸로 알려졌습니다. 저희 국민의당은 지난 6월 1일 가습기 살균제의 대책 특위를 구성하여 오늘로 3차 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오늘은 전문가들과 피해 가족을 모시고 말씀 듣고 향후 대책을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는데 서울대 보건대학원 백도명 교수와 환경보건시민센터 최혜영 소장이 발제를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세 분의 피해자 가족과 한 분의 전문가의 말씀을 듣는 순서도 가졌습니다. 앞으로 피해 판정 과정을 거쳐 밝혀지겠지만 이번에 접수된 사망 사례는 정부가 가습기 살균제 피해 접수를 시작한 2013년부터 지난해 말까지 첫째 내지 세 번째 차례 걸쳐 접수한 피해자들 사망자 합계 226명보다 많습니다. 앞으로 얼마나 더 많은 피해자가 또는 피해 사례가 나올지 상상하기가 어렵습니다. 가습기 살균제로 인한 피해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 상황을 인식하지 못한 그런 분들도 많을 겁니다. 정부는 피해자의 신청에만 의존하지 말고 보다 적극적으로 피해 조사를 실시하기를 촉구합니다. 필요하다면 총리실에서 주관하는 피해자 전수조사도 검토해야 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음 오세정 특위위원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예, 특위위원 오세정 의원입니다. 늦었지만 검찰 조사가 진행됨에 따라서 사건의 실체가 조금씩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 피해자분들은 여전히 이해하지 못하는 점들이 있습니다. 왜 옥시와 일부 회사만 조사하고 있는지, 그리고 1, 2등급 피해자가 있는 MIT, CMIT 성분의 가습기 살균제를 제조한 회사는 조사하고 있지 않는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또한 피해자분들은 왜 외국 기업들은 조사가 제대로 안 되는지, 외국인 책임자는 왜 이메일로만 조사하는지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국민의당은 필요시 해당 각국 대사관을 방문하여 협조를 촉구하겠습니다. 검찰에서는 모든 관련자를 성역 없이 수사하기를 촉구합니다. 예, 출발이 늦었지만 저희 국민의당은 가습기 살균제 특위를 구성하여 관련 전문가와 피해자분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의 이야기를 자세히 경청하고 있습니다. 특히 내일 오후 광주시청에서 광주 전남 지역 가습기 살균제 피해 실태가 그 결과가 발표될 예정입니다. 저희 국민의당에서는 전문위원을 보내서 그 구체적 내용을 파악하겠습니다. 국민의당은 앞으로 최대한 많은 피해자들과 만나서 의견을 듣겠습니다. 또한 다양한 전문가들과 함께 이번 참사의 진상규명과 피해 방지 대책 마련, 그리고 피해자 지원을 위해 모든 지원을 다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혹시 질문 있으십니까? 네, 없으시면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을 브리핑을 하려고 그러는데요. 하나는 어버이연합 TF 건이고요. 하나는 민주주의 회복 TF 건입니다. 먼저 어버이연합 TF 간사로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JTBC 어제 보도에 따르면 전경련이 전 직원의 이메일을 삭제했고 연구 보존 시스템을 자동 삭제 시스템으로 전환했으며 또 사회본부 문제의
전경련의 사회 공헌 기금들, 특히 어버이연합과 같은 단체에 불법 지원을 한 거 아니냐는 의심을 받고 있는 그 본부입니다. 부서입니다. 사회본부 직원들의 노트북을 교체한다든지 또는 저장 장치를 교체했다는 그런 보도가 있습니다. 전문가에게 물어보면 소위 악성 코드를 방지하고 없애기 위한 일환이었다고 하는데, 이것은 빈대를 잡기 위해서 초과산간을 태우는 것과 같다, 이렇게 전문가는 말하고 있습니다. 이 보도에 대해서 전경련은 지금까지 어떠한 해명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수사도 완전 모르쇠고 해명도 완전 함구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저희 어버이연합 TF 일동 모두는 국회라는 국민의 대표로서 검찰과 전경련에 참을 수 없는 모욕감을 느낍니다. 지난 4.13 총선을 통해서 국민의 정말 따끔한 질타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 운영을 대표해서, 또 그 안에는 여러 가지 19대 때 있었던 검찰, 법원 등등, 국정원 등등 권력기관이 국민의 기관이 아니고 국민 위에 군림하는 기관에 대한 국민들의 엄중한 심판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혀 변함이 없습니다. 국회 개원협상에서 보듯이 청와대는 전혀 변함이 없습니다. 청와대의 손발이 되는 검찰 역시 변함이 없습니다. 이렇게 무시해도, 이렇게 철저하게 외면해도 되는 것입니까?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 제1당이 TF를 만들어서 지금 한 달여 가까이 외쳐대고 있습니다. 자료에 대한 접근은 개원이 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전혀 허용되고 있지 않고 모두가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 1부는 눈을 감았고 귀를 닫았습니다. 저희들은 그래서 다음 주 수요일 15일 오후 2시에 대검찰청을 항의 차원에서 저희 TF 의원들이 방문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과연 언제까지 국회가 개원되지 못하고 있는 것을 이유로 언제까지 이렇게 외면할 것인지 저희들은 검찰총장께 따져 물을 것입니다. 민주주의 회복 TF 관련입니다. 내일 첫 공개회의를 갖습니다. 내일 2시에 국회의원회관실과 서초동에서 동시에 의미 있는 토론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오후 1시로 저희들 공개회의를 갖기로 했습니다. 양해 바라고요. 정말로 답답한 마음으로 브리핑을 하고자 합니다. 진경준 주식 대박 사건, 정말 배가 산으로 가고 있습니다. 지난 19대 국회 당시에는 원세훈 김용판 사건 등 세상을 떠들썩했던 큰 사건들이 서울중앙지법 이범균 재판장에게 다 사건이 몰려들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검찰과 관련하여 온 국민의 관심이 집중된 어버이연합 사건이라든지 진경준 검사장 주식 대박 사건이 서울중앙지검 형사 1부, 부장검사는 심우정 부장검사입니다. 아마 이곳 여의도 정릉관에 계시는 우리 기자님들 형사 1부와 관련된 기사 많이 보지 못하셨을 겁니다. 우연입니까? 이렇게 몰리는 것이 대단한 눈길을 끕니다. 진경준 검사장 주식 대박 사건은 투기자본 감시센터의 고발에 의하여 수사가
진행되는 듯 하였으나 검찰발로 공소시효 만료 등으로 처벌할 수 없어 수사 가능성을 차단하는 보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2002도 3539 판례입니다. 공무원이 분양 후 가격 상승이 예상되는 아파트를 재개발 주택조합장으로부터 분양받은 경우 투기적 사업 기회를 제공받은 것으로 해석하여 뇌물로 확정하고 그 기수 시기를 투기적 사업에 참여하는 행위가 종료된 때로 보아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일부 보도에 따르면 동아일보 보도가 중심인데요. 진경준 검사장이 넥슨 비상장 주식을 매수한 2005년 당시 이미 해외 주식 상장이 예정됐었고 상장을 하면 시가총액이 10배 이상 늘어날 것 같다라는 관련자들의 진술이 보도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넥슨은 그 당시 최우량 기업이었고 주식 매수 당시 해외 상정이 예정되어 있었으며 상장 시 시가 폭등이 예상되었던 측면에서 위 판례상 투기적 사업에 참여하는 행위가 종료된 때라 함은 진경준 검사장이 주식을 매수한 이후에 2011년 상장이 완료된 때로 보는 것이 상식이랄 것입니다. 따라서 넥슨이 일본이 주식시장의 최종 상장을 완료한 2011년 12월을 투기적 사업에 참여하는 행위가 종료되는 때로 보아서 대가성 부분만 수사한다면 공소시효가 만료되지 않아서 얼마든지 진경준 검사장을 처벌할 수 있다고 봅니다. 판례는 뇌물죄의 대가성은 금품이 직무에 관하여 수수된 것으로 족하고 개개의 직무행위와 대가적 관계에 있을 필요는 없다고 판시하여 대가성에 대해 엄격함을 요구하지 않고 있습니다. 진경준 검사장은 아시다시피 넥슨 주식을 매입할 당시와 상장 당시에 검사로서 재직했고 특히 FIU 금융정보분석원에 근무했으며 서울중앙지검 금조 2부장으로 근무하여 기업에 대한 상시적 감시 업무를 하고 있었으므로 직무 관련성이 없다고 볼 수 없습니다. 뇌물자 거래에 의하여 4억 2,500만 원을 들여 10년 만에 122억 원의 시세 차익을 남긴 불법적 주식 대박 행위는 반자본주의적이고 반시장적 행위임이 분명합니다. 이를 감시해야 할 워치독으로서의 역할에 충실하여야 할 진경준 검사가 이를 적극적으로 실행하였다는 점에서 현 한국 사회의 부패 방지 시스템의 붕괴를 적나라하게 드러내는 사건이므로 검찰은 한가한 공소시효 법리 논쟁을 즉시 그만두고 엄정하게 수사하여 진경준 검사장을 일벌백계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여기는 현안 브리핑이라고 해서 다들 관심의 초점은 너무서 협상에 맞춰져 계실 것 같아요. 그 얘기를 기다리는 동안 계속 물으시네요. 현안은 그것만이 아닙니다. 저희는 지금 대한민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문제에 대한 정책적 대안과 그리고 입법으로서 해야 할 활동에 대해서 민감하게 촉수를 세우겠습니다. 예, 오늘 오후 현안 브리핑은 오전에 정부가 발표한 해운 조선업 구조조정 대책에 대한 브리핑입니다. 오늘 오전 박근혜 정부가 밝힌 해운 조선업 구조조정 대책은 매우 실망스럽습니다. 기업 부실의 원인도 구조조정 과정에서의 책임 소재도 불투명하고 심지어 구조조정의 목적마저도 제시되지 않은 채 국민에게 손만 벌리는 깜깜이 구조조정 대책입니다. 그런데 박근혜 정부는 구조조정을 위해서 돈이 필요하니 발권력을 동원하겠다는 대책만 내어놓고 있습니다. 특히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대우 해양조선 부실에 대한 책임 문제를 검찰 수사로만 밀어놓고 손을 놓고 있으며 정부 스스로의 정책 실패에 대해서는 일절 언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더욱이 한국은행이 조성하고자 하는 자본 확충 펀드는
하는법상 최장 1년간의 단기대출만 제공하도록 하는 규정, 그 규정의 위반의 소지가 큽니다. 국제은행의 부실한 여신관리와 금융감독기관의 책임 규명도 없이 대우조선해양 등 조선해운사의 정확한 부실 규모를 공개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일방적인 대출 강행은 국민의 눈인 국회의 권한을 무시하는 처사입니다. 부실 정책과 부실 관리의 책임을 회피하면서 이익의 사유와 손실의 사회화를 조장하는 무책임한 대책에 불과합니다. 아울러 더불어민주당은 조선해운업 근로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공공 분야의 선박수주 등 수주절벽 대책을 마련할 것을 박근혜 정부에 강력히 요청하는 바입니다. 4시 반으로 알고 있어서 죄송합니다. 오늘 청와대 인선과 관련해서 국민의당 수석대변인으로서 논평하겠습니다. 진행해도 되겠습니까? 네. 대통령의 지난 5월 15일자 비서실장 등을 비롯한 청와대 참모진 교체가 총선의 민의를 전혀 반영하지 못한 실망스러운 인사였다는 평가를 받은 지 한 달도 채 가지 않은 시점에서 대통령은 다시 한번 실망스러운 회전문 인사를 단행했습니다. 이번 청와대 인선 역시 소통과 협치라는 국회와 국민의 뜻을 받들기보다는 대통령의 뜻만을 잘 받드는 해바라기성 인사들로 채워져 있다는 의구심과 실망을 금할 수 없습니다. 특히 김재원 신임 정무수석의 경우 친박 핵심으로 대통령의 국정 철학을 가장 잘 이해하는 적임자일지는 모르지만 국회와 국민의 뜻을 받들고 대통령께 이를 가감없이 전달할 가교 역할을 수행하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소통과 협치의 걸림돌로 야 3당이 모두 한 목소리로 박승춘 국가보훈처장의 해임을 요구하였음에도 대통령께서는 이번에도 이를 거부하고 유임시킴으로써 묵묵부답에 불통 인사를 고집하고 있습니다. 총선 민의를 반영하지 못하고 국회와 국민의 소통과 협치를 향한 외침을 귀를 닫은 채 여전히 대통령의 의중 전달만을 중시하는 이번 청와대 인사에 실망과 우려를 포함합니다. 한 번 더 할까요? 다시 한번 괜찮겠습니까? 근데 너무 죄송합니다. 많이 기다리게 해가지고. 마치겠습니다. 네, 더불어민주당 주간특위 부위원장 이현주 국회의원입니다. 오늘 주간특위 회의가 있었고요. 지역위원장 심사 기준에 대한 토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전에 실사와 지역구에 대한 그 실사에 대한 의결이 있었고요. 심사 기준에 대한 토론이 있었는데 세 가지 사항을 주로 고려를 해서 정밀 심사를 하기로 했습니다. 첫 번째는 개인 득표율과 이번 총선에서 개인 득표율과 정당 득표율의 차이를 고려하기로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개인 득표율이 정당 득표율보다 낮은 경우 이번 총선 같은 경우에는 교차 투표가 많이 있었기 때문에 정당 득표율이 대개는 다른 총선 때에 비해서 굉장히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을 고려를 했을 때
개인 득표율이 정당 득표율보다 낮은 경우에는 경쟁력이 좀 취약하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그 경우에 이 차이의 정도 또 낮은지 정당 득표율보다 낮은지 또 얼마나 낮은지 뭐 이런 것들 정밀하게 봐서 심사를 하기로 했고요. 또 지역에 따라서는 정당 득표율보다 개인 득표율이 높기는 하지만 그 차이가 그렇게 크지 않거나 전반적인 다른 지역의 그 인근의 다른 지역에 비하면 그렇게 월등하지 않은 죄송합니다. 개인 득표율이 정당 득표율보다 높아도 그 높은 정도가 미약한 경우에도 한번 좀 정밀하게 보자 이런 얘기들이 오고 갔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1도 양단식으로 뭐 얼마 이상 혹은 얼마 이하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어쨌든 개인 득표율과 정당 득표율의 차이를 깊이 고려를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 특히 개인 득표율이 정당 득표율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중점적으로 보겠다. 또 미달하지 않고 넘는다고 하더라도 지역의 상황에 따라서 고려를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두 번째는 20대 국회의원 지역구의 3위 낙선자인 경우에도 정밀 심사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여러 번 낙선한 경우, 그래서 2회 이상 낙선한 경우, 낙선 횟수가 더 많아질수록 더 자세히 들여다보겠지만 여하튼간에 다회 낙선자인 경우 정밀 심사를 하겠다. 이렇게 방금 말씀드린 첫 번째 개인 득표율과 정당 득표율의 차이를 고려하고 두 번째 20대 총선에서 3위 이하 낙선자인지 여부, 그 다음에 세 번째 다회 낙선자인지 여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심사를 하겠다라고 공감대를 이루었고 또 한 가지는 이번 지역위원장 후보자 공모에 현직 지방자치단체장이 신청을 한 경우가 있어서 토론을 했습니다. 비대위의 의견은 그런 경우에는 현직 지방자치단체장은 선거운동 등 정당 활동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사실상의 제약이 있기 때문에 내년 대선을 앞두고 이 대선에서의 여러 선거 운동을 해야 하는 상황에서 적절치 않은 것 같다라는 비대위의 의견이 있었고요. 그러한 비대위의 권고에 대해서 조강특위에서도 토론이 있었는데 다소의 지역적 특수성을 감안하더라도 비대위의 의견은 비교적 타당한 것으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이런 문제는 향후에 계속 논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제도 개선 차원에서 당무발전위원회에서 이 반영을 할 것을 권고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지역적 특성에 따라서 다른 대안이 없고 단체장이라도 그 지역의 조직을 재정비할 만한 사람이 단체장이라도 해야 한다 라는 예외적인 경우가 있을 수 있지만 그것은 다른 지역위원장 신청자가 없거나 또는 사고당을 지정한 후에 나중에 이렇게 대행 체제로 갈 때는 가능한 얘기겠지만
원칙적으로 지역위원장 심사에서는 고려하지 않는 것이 원칙적으로는 타당하다라는 그런 결론을 내렸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여튼간에 지금 오늘 말씀드린 것은 하나의 이제 기준에 대한 얘기고요. 지역에 따라서 그 지역의 특수성이라든지 여러 가지 지역의 전후 상황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 심사 기준을 대략적으로 적용해서 심사를 진행하되 그 지역의 상황을 고려하고 또 경쟁 상황 또 그 특수성 뭐 이런 문제들, 그 다음에 또 정무적 상황 뭐 이런 것들은 구체적으로 각 지역을 심사를 할 때 고려해서 진행을 할 것입니다.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실사가 끝나고 나서 심사가 진행될 거고 면접이 진행될 거고요. 면접이 끝나면 채점과 심사가 있을 예정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새누리당 원내대변인 김병현입니다. 오늘 새누리당은 20대 국회에 조속한 원 구성과 일하는 국회를 만들기 위해 국회의장직을 야당에게 양보하기로 했습니다. 여당이 국회의장직을 맡아야 한다는 관례를 스스로 벗어던지면서까지 하루라도 빨리 국회를 정상화하려는 것은 민의를 겸허히 수용하려는 고뇌에 찬 결단이었습니다. 무엇보다 지난 4.13 총선 결과에서 드러난 대화와 타협을 통한 협치의 정치를 책임있는 집권 여당인 새누리당이 솔선수범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러한 결과를 도출하는데 국회 최다선 의원이신 8선의 서청원 의원의 자기희생 정신은 새로운 정치 문화의 디딤돌이 되었음을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오늘 새누리당의 통큰 양보와 결단이 있었던 만큼 법정 시한인 9일까지 원구성을 반드시 마칠 수 있도록 야당의 진정성 있는 협상 자세를 촉구합니다. 새누리당은 조속히 원구성을 마치고 구의역 사고를 비롯한 남양주 지하철 공사장 폭발 사고, 그리고 전남 여교사 성폭행 사건 등 국민 안전에 만전을 기할 것입니다. 이와 함께 부실기업 구조조정을 통한 산업구조 개편과 청년 실업 해소 등 당면한 민생 경제의 문제를 조속히 풀어나갈 수 있도록 당력을 집중해 나갈 것입니다. 이상입니다.